예쁘고 매력적인 그녀는 운명의 실수처럼 그저 그런 사무원 가정에서 태어난 아가씨들 중 하나였다. 그녀에게는 지창금도 유산도 없었으며 부유하고 기품 있는 남자와 알게 되고 그의 눈에 들어 사랑을 받고 결혼하게 될 방법도 전혀 없었다. 결국 그녀는 교육부의 하급 관리와 결혼해버렸다. 그녀는 치장할 여유가 없어서 소박하게 꾸미고 있었는데 마치 나고자라도 된 것처럼 불행했다. 여자들은 신분이나 가문에는 관심이 없다. 아름다움, 우아함, 매력이 출신과 가문을 대체한다. 타고난 섬세함, 우아한 기질, 사고의 유연함이 유일한 계급으로 이것들만이 평범한 사람들의 딸들을 기부인들과 동등해지게 만든다. 그녀는 스스로를 모든 우아한 것들과 사치스러운 것들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었으므로 끊임없이 괴로워했다. 그녀는 초라한 집, 휑한 벽, 낡은 의자, 가구를 덮고 있는 꼬질꼬질한 천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와 같은 계층의 다른 여자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할 이 모든 것이 그녀를 고문나고 화나게 했다. 가정부로 일하는 브루타뉴 소녀를 볼 때면 그녀의 마음에는 쓸쓸한 후회와 미칠 것 같은 환상들이 깨어났다. 그녀는 높은 청동 촛대가 불을 밝히고 있는 동양풍 벽지로 둘러싸인 적막한 응접실을 상상했다. 그곳에서 짧은 귀족풍 반바지를 입은 듬직한 하인 둘이 큰 안락 의자에 앉아 난로의 열기에 졸고 있다. 그녀는 고풍스러운 비단으로 장식된 넓은 거실과 귀한 골동품들이 진열된 고급 가구들을 상상했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 안달내는 인기 있는 남자들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함께하는 오후 5시에 수다 모임을 위해 단장한 멋들어지고 향기로운 작은 방을 상상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사흘 동안 빨지 않은 식탁보로 덮인 원형 식탁 앞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남편이 수프 그릇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 이 고기 수프 정말 맛있다. 이보다 더 맛있는 건 없을 거야." 라고 감탄할 때면 그녀는 고급 정찬과 빛나는 은식기와 요종의 숲에 사는 신기한 새들과 고대 인물들을 수놓은 장식용 양탄자가 커다란 벽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훌륭한 식기에 담긴 산의 진미와 송어의 선홍빛 살이나 들꿩의 날개를 먹으면서 은근한 미소와 함께 속삭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에겐 옷도 보석도 없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받기를 원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었고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다. 그녀에게는 수녀원 기숙학교에서부터 같이 자란 부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은 그녀에게 그만큼이나 괴로운 일이었다. 친구를 만나고 나면 그녀는 슬픔과 회환과 절망과 비참함에 빠져 며칠이나 내내 울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남편이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자랑스러운 기색으로 들어왔다. "자, 당신을 위한 거야." 그녀는 신이 나 봉투를 뜯고 카드를 꺼냈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교육부 장관 조르주 랑포노 부처는 1월 18일 월요일 저녁 관저에서 열리는 만찬에 루아젤 부부를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좋아하기는커녕 짜증스럽게 탁자 위에 초대장을 던지고 중얼거렸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자기야, 나는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당신 전혀 외출하지 않잖아.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이걸 얻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두가 받고 싶어 했다고. 이건 진짜 귀한 거야."
하급 직원들에게는 별로 나눠주지도 않았어. 거기 가면 모든 고위 공무원들을 보게 될 거야. 그녀는 짜증 섞인 시선으로 남편을 쳐다보다가 못 참고 내질렀다. 거기 갈 때 뭘 입으라고? 그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떠듬거렸다. 왜 극장 갈 때 입는 원피스 있잖아. 나는 그거 꽤 괜찮아 보이던데. 그는 아내가 우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다. 굵은 눈물 두 줄기가 눈가에서 입가로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어쩔 줄을 몰랐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녀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겨우겨우 억누르고 축축한 볼을 닦아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나는 옷이 없어서 이 파티에 갈 수 없어. 나보다 잘 차려입을 수 있는 아내가 있는 동료에게 이 초대장을 줘. 남편은 마음이 아팠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봐 마틸드. 입고 갈 만한 옷이 얼마쯤 할까? 다른 때도 입을 수 있는 적당한 걸로 말이야. 그녀는 잠깐 고민에 빠졌다. 예산을 가늠하면서 동시에 이 알뜰한 공무원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당장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생각했다. 마침내 그녀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400프랑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남편은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다. 그는 장총을 사기 위해 딱 그만큼의 돈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일요일마다 종달새 사냥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번 여름 낭테르의 평원에서 사냥 모임을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400프랑 줄게. 대신 꼭 예쁜 걸로 사야 해. 파티 날짜가 가까워졌다. 의상은 준비가 되었는데도 루아젤 부인은 슬프고 걱정스럽고 불안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을 걸었다. 왜 그래? 저기 당신 며칠 전부터 너무 이상해.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달고 갈 만한 보석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이야. 너무 비참할 거야. 아무래도 파티에 안 가는 게 낫겠어. 남편은 다시 말했다. 생화를 달아봐. 이번 시즌에는 그게 유행이던데. 10프랑이면 진짜 예쁜 장미 두세 송이를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전혀 설득되지 않았다. 싫어. 부잣집 만화님들 사이에서 가난해 보이는 것만큼 모욕적인 건 없어. 그러자 남편은 소리를 쳤다. 이런 바보. 당신 친구 포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가서 보석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봐. 그 정도는 부탁할 수 있을 만큼 친하잖아. 그녀는 환호를 질렀다. 맞다. 나는 생각도 못했네. 다음날 그녀는 친구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포레스트의 부인은 거울 달린 옷장으로 다가가서는 큰 상자 하나를 가져와 열더니 루아젤 부인에게 말했다. 자, 골라봐. 그녀는 먼저 팔찌들을 봤다가 진주 목걸이를 보았으며 베네치아산 십자가와 감탄할 정도로 잘 세공된 보석들을 보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그것들을 걸어보고는 내려놓지도 돌려주지도 못하고 망설였다. 그녀는 몇 번을 다시 물었다. 다른 건 없어? 당연히 있지. 찾아봐. 뭐가 네 마음에 들지 잘 모르겠네. 그녀는 광택이 나는 검은 천으로 쌓인 상자 안에 들어있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는 욕망으로 뛰기 시작했다. 목걸이를 집으면서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원피스 위에 목걸이를 걸어보고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황홀감에 빠졌다. 그리고 그녀는 불안 가득한 마음으로 망설이며 물었다. 이거 빌려줄 수 있어? 이거면 돼. 그럼 당연하지.
그녀는 친구를 뜨겁게 포옹하고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고는 그녀의 소중한 보물을 들고 길을 나섰다. 파티 당일이 되었다. 루아젤 부인은 성공을 거뒀다.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으며 우아하고 기품 넘치고 상냥하고 행복해 미칠 것 같았다.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쳐다봤고 그녀의 이름을 묻고 소개받기를 바랐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그녀와 춤을 추고 싶어 했다. 장관도 그녀를 눈여겨보았다. 그녀는 넋을 잃고 정신없이 기쁨에 도취되어 춤을 추었다. 아름다움의 승리, 성공의 영광, 모든 경탄과 찬사와 깨어난 욕망, 여성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달콤한 이 승리에서 오는 행복의 기운에 도취되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 4시쯤에야 파티장을 나섰다. 그녀의 남편은 자정부터 비어있는 작은 응접실에서 잠이 들었다. 그의 곁에는 노느라 바쁜 아내를 둔 다른 남자들 3명도 함께 있었다. 남편은 떠날 때 가져온 옷을 그녀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 옷은 평소에 입는 수수한 옷으로 그 비루함은 파티 의상의 우아함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실을 느끼고는 비싼 모피를 두른 다른 여자들이 알아채기 전에 얼른 도망가려 했다. 루아젤이 그녀를 말렸다. 기다려. 이대로 밖에 나가면 감기에 걸릴 거야. 내가 마차를 부를게.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이 길에 나왔을 때 마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저 멀리 보이는 마부들을 향해 소리 지르며 마차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들은 절망에 바들바들 떨면서 생강 근처로 걸어 내려왔다. 마침내 그들은 강가에서 낡은 야간 마차 한 대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낮 동안에는 파리에서 그 누추한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운 듯 밤에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마차는 그들을 마르띠르가에 있는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들은 우울하게 집으로 올라갔다. 그녀에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남편은 아침 10시까지 사무실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거울 앞에 서서 어깨에 두르고 있던 옷을 벗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목걸이가 없었다. 벌써 반쯤 옷을 벗은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얼이 빠진 채 남편을 돌아보았다. 나 포레스티의 부인의 목걸이를 잃어버렸어. 그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들은 옷과 외투의 주름들, 주머니 등 모든 곳을 다 뒤져보았다. 그러나 목걸이는 찾지 못했다. 남편이 물었다. 파티장에서 나올 때 계속 차고 있던 거 맞아? 응, 청사 현관에서 만졌었어. 하지만 길에서 잃어버렸다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거 마차에 있을 거야. 맞아, 그럴 것 같아. 당신 마차 번호 알아? 아니, 당신은 못 봤어? 못 봤어. 그들은 망연자실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루아젤이 다시 옷을 챙겨 입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훑어볼게.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집을 나섰다. 그녀는 낙심해서 불도 켜지 않고 드레스를 입은 채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잘 기력도 없었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남편은 7시경에야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는 경찰서에 갔고 보장금을 걸기 위해 신문사에도 갔으며 마차 회사에도 찾아갔다.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다. 그녀는 이 끔찍한 상황 앞에서 겁먹은 상태 그대로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렸다. 루아젤은 퀭하고 창백한 얼굴로 저녁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목걸이 걸쇠가 망가져서 수선해서 돌려주겠다고 친구에게 편지를 쓰도록 해.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한 주가 지나고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5년은 늙은 것 같은 루아젤이 결단을 내렸다. 목걸이를 대체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다음 날 그들은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들고 상자 안에 이름이 적혀 있는 보석 가게로 찾아갔다. 주인은 장부를 확인했다. 이 목걸이는 저희 가게에서 판매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상자만 제공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억을 더듬어가며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찾기 위해 보석상들을 돌아다녔다. 두 사람 모두 슬픔과 불안에 시달리는 병자가 된 상태로. 그들은 팔레 루아얄의 한 상점에서 그들이 찾던 것과 똑같이 닮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 목걸이는 4만 프랑이었다. 주인은 3만 6천 프랑까지 깎아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3일 동안만 그 목걸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달라고 보석상에게 간청했다. 그리고 만약 2월 말 전에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게 된다면 새로 산 목걸이를 3만 4천 프랑에 되팔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루아젤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남겨준 1만 8천 프랑이 있었다. 나머지는 빌렸다. 그는 이 사람에게 1,000프랑, 다른 사람에게 500프랑, 여기에서 5루이, 저기에서 3루이를 부탁해가며 돈을 빌렸다. 그는 보증서를 쓰고 막대한 저당을 잡히고 고리대금업자는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대부업자들과 거래를 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계약을 했으며 이행할 수 있는 약속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서명을 감수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 자신을 덮쳐올 절망적인 비참함, 이후 겪게 될 모든 물리적 궁핍과 정신적 고통을 떠올리며 엄청난 공포에 휩싸인 상태로 새 목걸이를 찾으러 가서 3만 6천 프랑을 상점의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루아젤 부인이 포레스티에 부인에게 목걸이를 가져다 주었을 때 포레스티의 부인은 언짢은 기색으로 말했다. 조금 더 일찍 돌려줬어야지. 나한테 필요했을 수도 있잖아. 그녀는 상자를 열어보지는 않았다. 루아젤 부인은 친구가 상자를 열어볼까봐 불안했다. 만약에 다른 목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뭐라고 말했을까? 나를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루아젤 부인은 가난한 사람들의 끔찍한 생활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용감하게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엄청난 빚을 갚아야만 했다. 그녀는 대가를 치렀다. 하녀를 내보내고 이사를 했으며 다락방에 새를 들었다. 그녀는 엄청난 청소 노동과 지긋지긋한 주방 일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기름 낀 식기와 냄비의 바닥에 장밋빛 손톱을 망가뜨려가며 설거지를 했다. 그녀는 더러운 속옷, 셔츠, 걸레를 세탁해서 빨랫줄에 널어 말렸다. 그녀는 매일 아침 쓰레기를 길에 내려다 놓았다. 그리고 숨을 돌리기 위해 층마다 멈춰서면서 물을 들고 올라갔다. 그녀는 가난한 여자처럼 옷을 입고 팔에 바구니를 끼고 과일 가게, 향신료 가게, 정육점에 들락거렸다. 욕을 들어가며 값을 깎고 비참하게 돈 한 푼 한 푼을 지켰다. 시간을 벌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며 매달 어음을 지급해야 했다. 남편은 저녁에는 한 상인의 장부를 정리해서 쓰는 일을 했고 밤에는 종종 한 페이지에 오수를 받으며 글을 베껴 쓰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삶은 10년이나 지속되었다. 10년이 지난 후 그들은 폭리와 누적된 이자를 감당하고 모든 것을 복구했다. 루아젤 부인은 이제
늙어 보였다. 그녀는 거칠고 억세고 투박한 가난한 집의 안주인이 되었다. 머리도 빗지 않고 치마는 삐딱하게 걸쳐 입고 손은 벌겋게 되었다. 그녀는 큰 목소리로 떠들고 물을 팍팍 부어가며 바닥을 닦았다. 하지만 이따금 남편이 출근했을 때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지난날의 파티를 떠올렸다. 그녀가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환대받았던 그 파티.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누가 알겠어? 알 수 없는 거야.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변덕스러운지. 당신을 잃게 하고 당신을 구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어느 일요일, 그녀는 한 주의 피로를 풀기 위해 샹젤리제 거리에 산책을 나갔다가 한 아이와 산책 중인 여자를 알아보았다. 포레스티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루아젤 부인은 마음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말을 걸까? 그래, 그러자. 이제 그녀는 빚도 다 갚았으니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녀는 다가갔다. 잔, 오랜만이야. 포레스티의 부인은 루아젤 부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여자가 자신을 이토록 친근하게 부르는 것에 놀라서 말을 더듬었다. 저 부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나 마틸드 루아젤이야. 친구는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가요, 마틸드. 완전히 변했잖아. 맞아. 너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나는 힘들게 살았어. 비참했지. 그게 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어째서? 교육부 파티에 가야 한다고 해서 나한테 빌려줬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기억할 거야. 응, 그런데? 나 그거 잃어버렸어. 어떡해. 너 그거 나한테 다시 가져다 줬잖아. 나는 똑같이 생긴 다른 걸 가져다 준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10년 동안 갚았던 빚이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건 너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다 끝났어.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만족해. 포레스티의 부인은 얼어붙었다. 너 지금 내 목걸이 대신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다는 거야? 너는 눈치도 못 챘지. 안 그래? 정말 똑같았어. 그리고 그녀는 자랑스럽고 순진한 기쁨의 웃음을 지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격하게 동요되어 친구의 두 손을 잡았다. 어머나 가요, 마틸드.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겨우 500프랑짜리였다고.